1800년대엔 유럽도, 1900년대엔 미국도, 1950년대엔 일본도 이머징 마켓이었습니다. 세상은 늘 변하기에 누군가는 변화의 흐름을 읽어야 합니다. 큰 흐름을 읽는 힘, 미래에셋. 안녕하십니까. 미래셋 애널리스트의 날카로운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 미래셋 마켓뷰의 구필입니다. 2011년 새해가 시작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IT쇼가 2개 열렸는데요. 1월 초에 열린 CES와 이번 주 시작된 MWC가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과 스페인으로 장소도 다르고 시작한 해도 다르고 주요 관심 분야도 가전과 모바일로 좀 다른데요. 올해는 스마트폰과 모바일 컴퓨터 기기라는 어떤 공통된 그런 관심사가 부각되면서 대상도 좀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은 2011년 IT 산업에서 주목할 만한 동향과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어서 미국 연결해서 최근 미국 증시 동향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셋증권 리서치센터의 이양무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2011년 먼저 IT 업계 최대 화두는 어떤 것이 될 것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스마트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큰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한 2009년에 물론 이제 아이폰이 그 이전에 나오긴 했지만 2009년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한국도 아이폰 출시로 인해서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붐이 상당히 많이 일었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삼성전자도 갤럭시 S를 후속으로 이제 내면서 점점 그런 게 가속화된 상황인데요. 작년 하반기에 애플이 아이패드라고 하는 걸 출시를 되면서 네. 이제 전체적인 기기의 스마트화라고 하는 게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심지어는 이번 주에 나온 뉴스 중에서는 현대 자동차도 삼성전자랑 어떤 협력을 통해서 스마트카 개념을 지금 도입하려고 한다고 하듯이 스마트라고 하는 것이 올해 내년 계속 지속적으로 화두가 될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이제 작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슈가 되고 화두가 됐었는데요. 스마트폰 이후에 가장 먼저 좀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는 어떤 것이 될까요? 아무래도 제가 좀 전에 언급드렸던 아이패드 이후에 나오는 아무래도 태블릿 PC가 지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집에 아이패드를 하나 사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편리성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스턴트 부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놓고 봤을 때는 네. 상당히 좀 가시성이 빨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번에 CES나 아니면은 MWC나 이제 한 달 반 정도 차이가 있긴 한데 CES에도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출품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완성도가 약간 떨어졌던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지금 한 달 반이 지나고 나서 MWC에 지금 나온 제품들을 우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2, 4분기 중으로는 전통적인 PC 업체인 HP나 델, 그 다음에 핸드폰 업체들의 강자인 삼성전자, LG전자, 노키아 이런 업체들이 좀 더 현실성 높은 제품들을 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태블릿 PC가 기존 PC, 정말 이 데스크탑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기존 PC와 좀 크게 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태블릿 PC라고 하는 개념 자체는 지금 사실 처음 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네. HP나 델 같은 업체들도 옛날에 터치 방식을 이용해서 키보드가 없는 제품인 태블릿 PC를 처음 출시는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당시 출품된 제품들인 경우에는 그냥 키보드가 없는 불편함만 있었고 사실 편리성이라고 하는 거는 제공되는 것들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번에 나온 태블릿 PC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도 모두 다 컴퓨터를 쓸 때 인터넷을 좀 해봐야 되겠다 하면 부팅을 하고 1분, 2분 또 기다리고 그 다음에 또 웹브라우저를 띄우고 하는 시간들이 걸리는데 점점 그런 거에 대한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지겨워지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런데 태블릿 PC는 이제 인스턴트 부팅이라고 해서 스마트폰 쓰시듯이 바로 키면은 바로 사용할 수 있고 1초, 2초 만에 이제 웹브라우저를 바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거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또 하나는 PC라고 하는 건 노트북이라고 하더라도 배터리 사용 시간 이런 것들 때문에 뭐 거실이나 침실이나 이런 데다 아무 데나 두고서 갑자기 쓸 수가 없는 불편한 점이 좀 있는 반면에 네네. 태블릿 PC는 뭐 침대 옆이나 아니면 거실에 뭐 탁자 위나 이런 데다 이제 그냥 편하게 뒀다가 바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시장이 커질 거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부팅 시간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배터리 시간 같은 그 사용 시간 같은 경우가 크게 개선돼서 실제로 많이 좀 사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스마트 TV도 사실 작년부터 뭐 구글에서도 나왔고요. 그래서 스마트 TV도 좀 많이 예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시장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뭐 이제 스마트화의 다음 단계는 아무래도 스마트카나 아니면 스마트 TV나 이제 이런 쪽이 될 거라고 보고 있긴 한데 네. 그 시장이 2011년 올해 의미 있게 도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스마트폰 하면은 그 개념이 사실 판 PC, 그다음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도 그 예전부터 개념이 있어 왔지만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강한 이유가 하나 두 개로 압축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반면에 스마트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제가 CES나 이런 데서 아직은 좀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점이 의미 있게 시장이 성장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다니면서 우리가 PC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고 누구나 다 생각을 했었지만 네. 애플이 제시해 준 것처럼 다니면서 인터넷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특정한 애플리케이션들을 깔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편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한테 접근을 했고요. 스마트 PC 같은 경우에도 태블릿 PC 같은 경우에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한 강점들을 소비자들한테 부각하기 시작했는데 스마트 TV는 제가 전시회 가서 봤을 경우에는 그러한 어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없어 보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1년, 2년 정도 시간을 지나면서 뭔가 그런 거를 찾아가는 시간이 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뭐 스마트 TV는 얘기는 작년부터 많이 들었지만 실제로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사실은 개념이 잘 잡히지 않는데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IPTV도 있었고 그렇죠. 디지털 TV도 있었고 다양한 네. 어떤 그 기존의 어떤 아날로그 방식의 TV에서 대체되는 개념의 TV는 이미 지금 그 실제로 상용화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과 어떻게 다른지 또 스마트폰을 단순히 사이즈만 확대한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지 사실 이런 부분이 좀 모호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모호하다라고 하는 개념이 결국은 매장에서 우리가 걸어놓고 팔 때 소비자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시회 가서 보면은 이런 게 있으면 그래 있으면 편리하겠다라고 네. 생각하지만 의사결정을 해서 내가 비용을 지불하고 제품을 사는 단계에 가면은 내가 굳이 이거를 왜 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IP 텔레비전, 내가 집에 있는 뭐 쿡 TV라든지 뭐 이런 IP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굳이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이 스마트 TV를 왜 사야 할까? 또는 거기다 뭐 지금 개념 중에 하나도 애플리케이션을 깔아서 뭔가 뭐 게임기라든지 뭐 이런 기능을 또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 네. 그럼 집에 뭐 게임기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있는데 태블릿 PC가 있는데 큰 화면으로 내가 하기 위해서 큰 비용을 지불하고 내가 사야 될 것인가 이러한 생각들을 소비자들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시회에서 전시가 되어 있는 것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기능들을 개별적으로 다 소비자들한테 이제 어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뭔가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이 돼서 소비자들한테 한두 가지의 개념으로 어필을 해야만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스마트 TV는 아직은 좀 그런 게 부족해 보인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지금 저희 그 화면 밑에 이제 댓글 다는 기능이 있는데 저희 이제 시청자께서도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디지털 기기나 기존의 어떤 스마트 기기에서 스마트 TV로 어떤 대세가 좀 옮겨가는 거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뭐 연구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뭔가 명확한 그런 개념과 효용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상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연구원님한테 여쭤봐서 어떤 뚜렷한 답을 얻는다기보다는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스마트 TV의 어떤 핵심 기능, 지금 말씀하신 어떤 정말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랄까요? 어떤 킬러 소비자한테 효용을 확실히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게 되려면은 뭐 어떤 기능이 그럼 탑재돼야 가능할까요? 글쎄요, 이제 저도 시장을 오랫동안 분석했던 애널리스트로서 이제 보기에는 우리가 텔레비전의 원천적인 기능으로 돌아가서 보자면 네. 결국은 컨텐츠를 보는 창이라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수동적으로 방송국에서 쏴주는 거를 보기만 하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컨텐츠를 보는 창이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스마트라고 하는 말을 달았으니까 좀 더 그게 더 영리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개념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CES 같은 경우에 가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쉐어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 기기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제가 갖고 있는 태블릿 PC 또는 제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제가 찍은 컨텐츠를 쉽게 텔레비전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 아니면 우리가 이제 쿡 텔레비전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하다 보면 불편한 게 무슨 어느 날 방송한 무슨 프로그램 하면은 찾기가 쉽지만 누가 나왔던 방송 뭐 이런 식으로는 사실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늘 방송한 이학무 애널리스트가 나와서 스마트 TV에 대한 얘기를 한 방송 이렇게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한 것들을 스마트하게 찾아줄 수 있는 기능들 이런 것들을 좀 넣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핵심 기능이 돼야 될 것인데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선으로 와이파이 기능을 이용을 해서 내 핸드폰에 있는 거를 발신을 해서 텔레비전이 수신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은 지금도 충분히 가능한데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보는 건데 우리 옆집에서 또 그거를 보면은 곤란한 일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안 기능 플러스 편리성을 같이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가서 CES 같은 데 가서 보면 뭔가 여러 가지 단추를 조작을 하고 비밀번호를 누르고 이렇게 해서 제 핸드폰하고 텔레비전이랑 일단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보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불편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텔레비전은 리모컨 가지고 간단하게 버튼 한두 번 눌러서 조작할 수 있는 기계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러 번의 조작을 통해서 뭐를 해야 된다? 그럼 귀찮다 내가 그걸 왜 사지?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술적으로 그러한 보안이 상당히 잘 확보가 되면서 또 소비자들한테 편리성을 줄 수 있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자에 말씀드렸던 컨텐츠 부분에 있어서는 그 텔레비전 세트를 만드는 업체하고 그 다음에 방송국하고 그 다음에 뭐 영화사 같은 그 컨텐츠 프로바이더라고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하고 서로 양보하지 않는 그 자기 밥그릇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주도해서 그런 것들을 과연 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들 때문에 좀 시간이 그런 측면에서는 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TV는 결국 컨텐츠를 보여주는 창이니까 정말 컨텐츠가 정말 중요하고 컨텐츠를 얼마나 스마트하게 잘 보여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금 그 시야를 좀 돌려서 어떤 TV 하드웨어 우리 그 TV 시장 쪽으로 한번 시장을 돌려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1년 TV 시장에서 좀 실질적으로 판매에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경쟁 요인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그 스마트 TV는 얘기는 계속 될 거지만 우리가 매장에 갔을 때 저게 스마트 텔레비전 내가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의미 있게 성장하지는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2011년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매장에 가서 살 때 의미 있는 경쟁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결국 그 디자인의 차별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에 삼성전자가 슬림 LED 텔레비전을 출시를 하면서 굉장히 세련된 디자인을 앞세워서 이제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그게 2010년에 상당히 의미 있게 지금 시장을 형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트렌드가 계속되는 국면에서 지금 자료 화면이 아마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인데 그 지금 굉장히 보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전체 화면 옆에 저 테두리를 우리가 이제 베젤이라고 부르는데요. 저 베젤이 기존 텔레비전은 한 2cm에서 3cm 정도 두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0.5cm, 0.3cm. 그러니까 베젤이 거의 없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텔레비전이 전면에서 볼 때는 화면만 보이는 그런 제품들인데 이제 저렇게 제가 자료화면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보면 저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 제품을 보고 그 다음에 기존에 베젤이 2, 3cm인 제품을 보면 이게 굉장히 세련되게 보이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래서 매장에서도 아마 비교해서 걸려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들한테 슬림 LED 텔레비전 이상으로 상당히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에서 사실 살펴보더라도 사실 있는데 보면 확실히 좀 차별화된 모습을 좀 볼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그 또 한 가지 작년 이슈가 이제 3D TV, 이제 아바타 그 영화를 기점으로 해서 뭐 영화도 그렇지만 TV 쪽도 굉장히 좀 이슈가 됐었는데요. 3D TV 시장은 뭐
금방 이렇게 확산될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좀 어떻습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들한테 불편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3D가 안경을 쓰고 봐야 된다는 그렇죠. 하는 단점. 네. 이것 때문에 소비자들한테는 상당히 좀 어필이 덜 되는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3D 텔레비전은 메인스트림이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텔레비전이 2명이 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5명, 6명이 볼 수도 있는데 그럼 안경을 6개, 7개 이렇게 여분으로 상당히 확보를 해야 된다는 불편한 점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좀 작년에 아바타라는 영화로 인해서 또 텔레비전 세트 업체들이 굉장히 드라이브를 많이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하의 판매가 있었는데 올해도 아마 큰 기대를 하기는 전 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판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 3D 레디 텔레비전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경 없이 언제든지 내가 3D 컨텐츠를 볼 수는 있다. 네. 하지만 3D를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겠다라고 한 소비자들한테 안경 없이 일단 판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텔레비전이 이제 해상도가 풀 HD라고 하는 텔레비전인데요. 아직 지상파 방송에서 되는 거는 그냥 일반 HD까지밖에 방송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블루레이라고 하는 그 플레이어를 사야만 이제 풀 HD를 볼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풀 HD 기기를 가지고 계시진 않지만 텔레비전은 대부분 다 풀 HD 텔레비전을 가지고 계세요. 네네. 그와 비슷한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하이엔드 텔레비전, 약간의 좀 고기능을 갖고 있는 텔레비전으로서 3D 기능이 되긴 하지만 내가 3D를 별로 보지 않는 이제 그런 정도의 시장이 좀 형성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 뭐 3D라든지 뭐 여러 가지 스마트 기기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좀 종합해 봤을 때 2011년 좀 가장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IT 업체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런 스마트 기기가 활성화가 계속되는 국면에서는 네. 그리고 또 텔레비전 시장이나 세트 시장이 그렇게 크게 의미 있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상황으로 우리가 놓고 보면 삼성전자나 LG전자와 같이 세트를 만드는 업체 중심으로 계속 보는 게 맞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전방 산업이 그러니까 과거 IT 혁명에서처럼 PC 시장이 5천만 대에서 4억 대 시장으로 성장하는 국면. 네. 그다음에 LCD 텔레비전이 500만 대 시장에서 2억 대로 지금 성장하는 국면에서는 부품 부족 문제가 중간중간에 항상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1년, 12년 저희가 전망을 하는 바로는 PC도 4억 대 정도에서 뭐 조금 성장. 그 안에 이제 마이너하게 태블릿 PC라고 하는 게 없다가 이제 생겨나는 부분들. 그 다음에 핸드폰 시장도 13억 대에서 뭐 조금 성장하는 수준, 뭐 13억 5천만 대가 될 수 있고요. 요 정도 성장을 하지만 그 안에서 스마트폰이 없다가 큰 포션으로 성장하는 것들.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3D의 영역을 확대해 나간다든지 아니면, 네로우 베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제품들의 비중이 바뀐다든지 이제 이런 트렌드의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혜가 부품보다는 세트 업체 쪽으로 많이 몰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IT 업체에서 좀 많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그러한 세트 업체들, 삼성전자, LG전자 중심으로 좀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부품 쪽으로는 하이닉스하고 SDI 같은 업체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 PC 시장이 엄청나게 성장을 하면서 그 안에 하드디스크 대신에 이제 낸드 프레시 메모리가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스몰 스토리긴 하지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PC가 성장을 한 수혜는 아니지만 스마트 기기가 없다가 생기면서 생기는 엄청난 쇼티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수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SDI도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입장에서는 태블릿 PC에 들어가는 게 이제 폴리머 전지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데요. 그 폴리머 전지가 시장이 굉장히 작다가 이제 올해 7천만 대 시장, 또 내년에 1억 대 시장으로 성장하는 국면에서 이제 부족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은 하이닉스하고 SDI 정도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뭐 세트 업체 위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또 부품 쪽은 뭐 하이닉스나 SDI까지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이양무 연구원 모시고 IT와 디스플레이 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알아본 내용들 화면으로 정리한 후에 미국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미국 현지 연결해서 미국 증시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활동 중이신 연사숙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욕에 나와 있는 연사숙입니다. 2월 들어 뉴욕 증시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데요. 최근 월가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달 들어 뉴욕 증시는 유로존의 재정 위기, 이집트의 반정부 시위 등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가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는 믿음에 2주 연속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최근 11주 가운데 10번째 상승인데요. 지수별로 보면 별다른 조정 없이 6%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주 뉴욕 증시는 다소 부담을 느끼며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월가는 국제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된 만큼 이제 미국 내부의 경제 지표에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즉 물가 지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골드만삭스도 인플레이션을 첫 번째 이슈로 꼽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 기업들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줄지, 채권과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주목하고 있다며 다만 미국 경제에 큰 위험이 되진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버냉키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지난 9일 미국 경제가 활력을 찾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여전히 높다고 지적하며 양적 완화 조치, 즉 경기 부양책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올해 1월 실업률이 9%로 다소 떨어지긴 했지만 새로운 노동력을 흡수하기엔 미흡하다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부양책을 계속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버냉키 의장은 경기 부양책을 계속 쓰더라도 물가 압력은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총 6천억 달러 규모의 장기물 국채를 올해 6월 말까지 순차적으로 매입함으로써 통화 공급을 늘리는 2차 양적 완화 조치를 계속 시행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러한 양적 완화 조치로 달러가 시장에 넘쳐나면서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 경기 회복 기대감으로 안전자산인 채권이 외면을 받고 대신 주식시장의 인기가 오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올해 S&P 500 지수가 1,400선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했던 한 월가의 투자 전략가는 1,500도 가능해 보인다는 다소 성급해 보이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집트 사태가 안정되면서 금융시장도 안정을 되찾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 어떻습니까? 무바라크 대통령의 사임으로 국제금융시장도 빠르게 안정을 되찾고 있습니다. 우선 금융시장은 이집트를 둘러싼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는데 투자 심리가 안정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11일 무바라크 대통령의 하야 소식이 전해지면서 뉴욕과 유럽 증시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국제유가 역시 중동 지역의 원유 수급 차질 우려를 불식시키며 10주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상당수 불안감이 해소됐다는 기대감의 반영이었죠. 이처럼 시장의 분위기가 크게 호전된 것은 사실이지만 복병은 남아 있습니다. 개혁의 성공을 확신할 수 없는 데다가 이번 사태가 주변국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불안 요인인데요. 월가의 전문가들은 이집트 불확실성은 일부 지속되고 있다며 이집트 군부가 진정한 민주주의를 희망할지에 대해 의구심이 있는 의견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집트 사태는 금융시장보다는 상품시장의 영향이 큰데요.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집트가 최근 몇 년 새 주요 천연가스 수출국으로 부상했다며 정치적 변동성이 커질 경우 천연가스 공급에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경고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민주화의 열기가 사우디아라비아와 바레인 등 주변 아랍 국가로 퍼질 경우도 변수입니다. 이들 중동 국가들은 세계 원유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상품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월가는 그래서 이번 이집트 사태의 안정을 환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우려를 지우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지난 14일 오바마 대통령은 2012년 12회계년도에 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4일 총 3조 7,300억 달러 규모의 2012 회계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앞으로 10년간 재정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 적자 1조 1,000억 달러를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의 남은 임기 2년 중에는 과감한 지출 삭감이나 대폭적인 세금 인상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추진하는 장기 플랜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재정적자 축소 방안을 위해 구성된 초당적 대책위원회가 제안했던 퇴직연금과 저소득층 건강보험 지원 등 사회보장비에 대한 재정보조를 삭감하는 방안은 이번 예산안은 물론 이후 10년간 재정지출 감축 플랜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12 회계년도의 예산을 3조 7,300억 달러로 책정하면서 이에 따른 재정 적자가 1조 1,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재정 적자가 1조 6,5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것은 국민 총생산 GDP의 10.9%에 달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올해 회계년도까지 4년 연속으로 1조 달러 이상의 적자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3년에는 재정 적자가 GDP 대비 3.2% 수준인 6,070억 달러로 축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연방정부 재정의 현실은 어려운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 재정의 청사진은 앞으로 우리가 갚아 나가고 미국 경제가 부채의 짐을 덜도록 경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하원과 다수당인 공화당은 지출 삭감 노력이 미흡하다고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의 일부 중도 성향 의원들조차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해 이렇다 할 개선책이 없었다며 실망스러운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네, 한미 FTA 비준을 앞두고 의회의 복병이 나타났다면서요? 연방의회의 한미자유무역협정 FTA 비준에 콜롬비아가 복병으로 떠올랐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이달 말 또는 다음 달 초에 한미 FTA 이행 법안을 연방의회에 제출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이 미 콜롬비아의 FTA 조기 비준을 주장하며 한미 FTA 처리와 연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통상 전문지인 인사이드 US 트레이드는 의회 로비스트들의 견해를 인용해 공화당이 미 콜롬비아의 FTA 연내 비준에 대한 오바마 정부의 확실한 보장이 없을 경우 한미 FTA 이행 법안 표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방의회 내 지한파 의원들의 모임인 코리아 코커스 소속 의원들은 한미 FTA에 조속한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모임은 하원은 지난 2003년, 상원은 2007년 출범한 비공식 연구 친선 모임의 성격으로 하원 56명과 상원 8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원의 코리아 코커스를 이끌고 있는 공동의장단은 한덕수 주미대사와 모임을 갖고 FTA의 조속한 통과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민주당과 공화당 동료들에게 한국과의 협정을 통해 무역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조기 비준에 노력할 것을 다짐했는데 콜롬비아라는 의회의 복병을 맞아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미국 경제의 복병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죠? 부유층 소비자들이 고급 주택시장에 뛰어들면서 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고급 주택시장의 호황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00만 달러가 넘는 고급 주택 매매가 5년 만에 처음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샌디에고 부동산 시장 조사 업체인 데이터킥 인포메이션 시스템즈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캘리포니아주에서 100만 달러가 넘는 고급 주택 매매는 22,500여 채로 전년 대비 21%가 늘었습니다. 이것은 2005년 이후 처음입니다. 가격으로 보면 100만 달러에서 약 200만 달러 사이, 우리 돈으로는 약 11억 원에서 22억 원 사이의 주택 비율이 전체 매매의 79%로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경기가 회복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가격은 아직도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 비버리힐즈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한 부동산 업체는 지난해 매매를 성사시킨 고급 주택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2배 이상 늘었다며 소비자들 사이에 지금이 주택 구입 적기라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고급 주택 가운데 전액 현금으로 매매된 주택의 비율이 29.4%로 2010년에 비해 0.5%포인트가 상승하며 94년 이후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2008년 8월에 14%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늘어난 셈입니다. 주택 가격의 80-90%를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아 주택을 사는 것이 그동안 미국의 관행이었는데 이처럼 올캐시, 즉 전액 현금으로 집을 구한 사람들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주택 가격이 바닥에 근접했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늘었다는 증거라고 분석했습니다. 주택 시장에 자신감이 어느 정도 생겼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의 연사석 통신원으로부터 미국 경제에 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구글의 한 관리자가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안드로이드를 빠르게 성장시켰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개발자들의 열정과 노력이 지금의 어떤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